안녕하세요. 얼마 전 쌍둥이 딸을 얻게 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아이들 얼굴만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네요. 정말이지 자식은 축복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극악무도한 사건과 영화 같은 대반전 스토리를 여러분 앞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학창시절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매우 왜소하고 약한 신체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학급 내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고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말도 잘 못했답니다. 사춘기 때라서 더더욱 의기소침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약한 저를 괴롭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괴롭혔던 인물입니다. 저는 그를 보면 당장이라도 오줌을 지를 만큼 겁을 먹었습니다. 야, 꼬부! 난쟁이 똥자루! 그가 부르면 기립해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루나, 이 자식 중3 되니까 키 좀 컸네? 야, 형이 지금 심심하니까 춤 좀 춰봐. 춤? 나 춤을 춰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자식이 글쎄 많이 컸네. 이 형님 말을 거역하고. 오늘 끝나고 해질 때까지 맞아볼래? 아니야, 쳐볼게. 해볼게, 이루나. 이룬이 앞에서 엉성하게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자 깔깔 웃으며 발로 제 엉덩이를 걷어차더군요. 아, 졸라 웃기네. 야, 너 무슨 방학개비냐? 야, 안 되겠다. 나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교탁 위로 올라가서 춤춰. 교탁? 이루나 춤 췄는데 봐주면 안 될까? 지금 나랑 협상하자는 거야? 꼬붕, 김경식! 네 주제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진짜 혼나볼래? 진짜 못하겠어. 교실 애들도 다 볼 테지만 복도에 지나다니는 학생들도 다 보겠다고. 후배들도 다니는데 어떻게 교탁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춰? 아, 그래? 못 추겠어? 그래, 하지마. 정말 고마워. 다행히 큰 망신을 당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이룬이가 저를 때린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밟혔는지 제가 학교에 있는 건지 집에서 자다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이룬이가 제 뺨을 때리며 깨웠습니다. 김경식, 교탁 위에 올라가서 춤춰볼래? 출게, 이루나. 아픈 몸을 질질 끌고 교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눈을 감고 팔다리를 흔들면서 막 춤을 췄어요. 교실 애들은 웃는 애들도 있었고 안쓰럽게 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복도에 지나가던 동급생, 후배들은 멈춰서 깔깔 웃었답니다. 교탁에서 내려오라는 이룬이의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춤을 췄죠. 중학교 3년 동안 이룬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진작 말을 하지 왜 미련하게 참고 있느냐고. 근데 말이죠. 이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엄청난 겁에 질려 있는 데다 부모님이 받을 상처를 상상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입을 열기가 힘듭니다. 수백 번 고백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이젠 더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제 옆자리에 이룬이가 앉아있더군요. 야, 꼬봉! 우린 인연이 깊나보다. 앞으로 3년 동안 잘 지내보자. 같은 고등학교였어? 이 자식이 서운하게 표정이 왜 그래? 야, 형님이랑 같은 반에 짝이 된 게 싫어? 야, 김경식 말해봐. 내가 싫어?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좋아. 아주 좋아. 너무너무 좋아. 진작 그럴 것이지. 매점 가서 빵이랑 우유 좀 사와. 우유는 딸기 우유로 사와라. 곧 선생님이 들어오실 텐데. 그리고 매점이 안 열렸을걸. 매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네 눈으로 봤어? 야, 김경식 너 나이 먹더니 따지는 게 많아졌다.
빨리 안 다녀올래? 알았어, 지금 가. 매점 심부름을 시킬 때는 항상 제 돈으로 사줘야 했습니다. 이룬이는 고등학교에서도 잘 나가는 무리들과 어울리는 싸움 잘하는 애였어요. 집도 부자고 신발도 비싼 것만 신고 가방도 제일 좋은 걸 메고 다녔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엄청 예쁜 애를 사귀었답니다. 부러워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고 그를 따르고 좋아하는 애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룬이는 자기가 강한 걸 어필하고 싶을 때면 늘 저를 불렀습니다. 야, 꼬봉 일로 와봐. 내 친구들 앞에서 춤 좀 춰봐. 너 잘하는 거 있지? 그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춰봐. 토를 달았다간 엄청나게 맞을 것 같아서 눈물을 참고 책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흔들며 춤을 췄고 교실에 울려 퍼지는 비웃음을 들으며 괴로워했답니다. 물론 표정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슬퍼했습니다.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지면 좋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가장 작은 소년이었어요. 이런 저에게도 잘하는 것이 있었으니 공부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노는 것도 못하니 집에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건 정말 잘했답니다. 괴롭힘 당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공부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룬이와 같은 반이었던 저는 OMR 카드에 정답을 잘 마킹하고 이룬이와 카드를 바꿨답니다. 야, 번호는 마킹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알았어. 만약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실수로 OMR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라고 했어. 그래, 우리 꼬봉. 이제 척척 박사네. 그럼 오늘 시험도 잘 봐야 한다. 내 점수가 90점 이하로 떨어지면 넌 전교생 앞에서 춤추게 할 거야. 그리고 골목길로 끌려가서 돼지도록 맞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걱정하지 마.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아무도 제가 공부 잘하는 걸 몰랐습니다. 시험 점수는 늘 이룬이가 받을 점수를 받았으니 말이죠. 부모님은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서 성적표를 보시면 그대로 돌려주셨답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 됐다. 나중에 기술이나 배워라.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셨다면 아주 어쩌면 이룬이에 대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던 날, 이제야 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 카드를 바꿔치기 할 필요가 없었으니 기분 좋게 시험을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자 부모님이 엄청 놀라셨습니다. 컨닝을 한 게 아니냐는 말씀까지 하셨죠. 이룬이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안 보게 되었어요. 명문대에 들어가자마자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고 집에서 독립해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저의 작은 키는 20살 때 쑥쑥 크더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인지 1년 만에 20cm가 컸답니다. 180cm가 넘게 됐죠. 방학 때 집에 내려갔더니 부모님도 절 몰라보셨고 동네 이웃분들도 제가 인사하는데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 많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게 되었는데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고개를 돌려 사과하려고 했더니 남자가 먼저 사과하고 지나가더군요. 얼굴을 봤는데 이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간 겁을 먹고 멈칫했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쇼핑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군대를 해병대로 다녀왔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몸이 힘들었는데 겪어보니 제가 엄청 많이 강해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녁 후에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대학 수업을 받던 중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서 뛰쳐나와서 나무 아래서 엎드려 몇 시간 심호흡만 했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도 너무 괴롭고 숨이 막혀서 걸어 다녔어요. 자취방과 학교까지 1시간 거리였는데 뛰어서 다녔답니다. 게다가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몸을 지치게 해서 잠들려고 쉴 새 없이 뛰어다녀봐도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해봤지만 편히 잠드는 건 매우 어려웠어요.
이런 증상이 고쳐지지 않아서 뇌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봤어요. 호흡기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검사받았는데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힘든 시기를 써보라고 종이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적고 말았습니다. 박일훈. 제가 힘들었던 순간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의 트라우마가 깨어나서 힘든 시기를 겪는 거라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게 되자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고 공황장애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다행이었죠. 대학을 중상위로 졸업해서 취업을 좋은 회사에 했어요. 그때만큼은 진짜 운이 좋았답니다. 같이 지원한 동기들이 다 떨어지고 저만 합격했거든요. 성적이 저보다 좋은데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회사 생활은 당연히 힘들었어요. 사내 괴롭힘 같은 게 있다고 들어서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별로 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은 이론이가 있으니 아무리 무서운 상사들도 저에겐 순한 양으로만 보였답니다. 이 정도는 평생이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4년 뒤에 대리가 되었어요.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서 인사를 받고 일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죠. 제가 누굴 괴롭힐 성격이 아니라서 모두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이 소개팅을 많이 시켜주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자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었는데 미모가 대단했고 성격도 너무 좋아서 첫눈에 반해 고백을 했답니다. 여자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마음을 단번에 받아줬죠. 그리고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첫날 밤을 보내던 날 처음으로 아내가 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무슨 약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검색해보기 전에 말해. 공황장애, 우울증 약이야. 공황? 우울증? 자기한테 그런 병이 있었어? 미리 말해야 했는데 괜히 비밀로 해서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어요. 미안해. 내가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서 이 약을 먹는 거야. 근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자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야? 무슨 힘든 일을 겪었어? 아니, 그냥 이유 없이 생긴 것 같아. 많이 놀랐지? 당연히 놀라지. 이런 걸 왜 숨기고 있어? 진작 알았으면 내가 고쳐줬을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고쳐? 내가 못 고치나? 사랑의 힘으로 고쳐주면 되지. 자기 숨기는 거 있으면 또 말해봐. 숨기는 과거가 있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게 있으면 털어놔. 난 무엇이든 이해할 준비가 됐으니까. 어릴 적 괴롭힘 당한 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숨기는 거 없어, 여보. 내 병은 결혼 생활하면서 고쳐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내에게까지 과거를 비밀로 하고 지냈습니다. 결혼 생활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 처가에 가는 것도 기뻤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부 동반으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동창회가 있는데 자기도 같이 가야 해. 동창회? 나도 가야 한다고? 내가 여고 나왔잖아. 부부 동반으로 친한 애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가서 연하 남편 좀 자랑하자. 그래, 뭐 내가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귀엽긴. 근데 자기는 동창회 안 해?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랑 연애할 때도 친구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네? 동창들이랑 안 만나? 대학 친구들은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고 그 전에 학창 시절엔 별로 친한 애들이 없어서. 왜? 당신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인기 좋지 않았어? 남중 남고 나왔는데 무슨. 아무튼 난 동창회 같은 거 안 나가. 자기 동창회엔 얼마든지 나갈 테니까 실컷 날 써먹어. 그래, 뭐 이번 주말이니까 가서 매너 있게 대해줘.
아내의 동창회에 나갔더니 다들 미인들이었고 남편들도 매너가 좋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웃으면서 2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아내와 외식을 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을 마시고 나와 길을 걸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천천히 느긋하게 집을 향했죠. 그런데 마주오던 어떤 남자가 저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혹시 경식이 아니냐? 네? 절 아세요? 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저에겐 학창시절 전부가 지옥 같아서 엮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 준호야, 고준호! 우리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아, 기억날 것 같다. 반갑다, 준호야.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억지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빨리 지나치고 말았을 텐데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 억지 미소를 지었네요. 경식아, 너 보고 싶었어. 동창들 모두 다 네 소식 궁금해해. 근데 너 완전 훈남됐구나. 키도 엄청 컸고 얼굴도 훨씬 더 잘생겨지고 세련돼졌네. 글쎄, 결혼도 한 거야? 인사해. 내 와이프야. 동창생이 아내와 인사를 하고 다시 저에게 말하더군요. 경식아, 너 이렇게 아름다운 섹시를 숨겨두고 있었어? 야, 서운하다. 서운할 것까지 있나. 우리가 연락하던 사이도 아닌데. 그러자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동창생이 이번엔 동창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경식아, 우리 매년 연말마다 모이고 있어. 3학년 때 친구들 중에 20명 정도 연락이 돼. 너도 이번 연말에 와주면 좋겠다. 자, 재수씨도 오세요. 결혼한 애들은 와이프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요? 그럼 꼭 가야죠. 제 남편의 학창시절에 들은 게 없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꼭 가서 들어야겠어요. 네, 그래 주세요. 경식아, 연락처 교환하자. 그리고 연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꼭 얼굴 보자. 동창생과 그렇게 엮이는 바람에 매우 곤란한 지경이었어요. 자기 동창한테 왜 이렇게 싸늘하게 대해? 내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더만. 내가 싸늘하게 대했나? 여보, 집이나 가자. 자기 동창회 갈 거지? 나랑 같이 가서 친구들 얼굴도 보고 소개도 좀 해줘. 동창회는 무슨, 별로 내키지 않아. 설마 나이 많은 마누라 소개해주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이거 좀 화가 나려고 하네? 무슨, 절대 아니거든. 그럼 같이 가자. 안 가면 내가 창피해서 안 가는 걸로 간주하겠어. 아내가 집요하게 말하며 꼬셔서 같이 가자고 대답해버렸답니다. 그래, 가자, 가. 동창회 뭐 그게 별건가. 가서 내 마누라 자랑 실컷 하고 오자. 뱉은 말을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아내가 엄청 기대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동창생의 연락을 무시해버리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말은 금방 다가왔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좋은 아내가 먼저 동창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 동창회 언제야? 글쎄, 나도 잘... 단체 문자 같은 거 안 왔어? 안 왔네. 아쉽네. 자기 친구들 꼭 보고 싶었는데 학창시절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난 내성적인 아이였어. 말이 거의 없어서 날 기억하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야. 진짜 문자 안 온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 순간 아내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내의 생년월일이어서 금세 풀어버리더군요. 비밀번호가 내 생년월일이네? 아주 마음에 들어. 자, 그럼 문자 내역 좀 볼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돌려줘. 자기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좀 수상한데? 그런 거 아니야. 업무 연락도 있고 개인적인 게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좋겠어. 더 수상한데? 미안, 확인해봐야지. 아내는 제 핸드폰 카톡과 문자를 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청 깨끗하네? 여자랑 카톡한 거는 회사 업무 대화뿐이고 개인적인 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동창한테 문자 왔는데 왜 거짓말했어? 여기 날짜랑 장소까지 친절하게 보내줬구만. 일이 내놔.
난 동창회 안 가. 가기 싫다고. 여보,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 학창시절이 궁금하단 말이야. 자기 진짜로 내가 나이 많아서 숨기고 싶은 거 아니야?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 간다. 가자, 동창회. 오케이, 넘어왔어. 약속한 거다. 물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또 후회했습니다. 약속을 해버렸으니 동창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이룬이가 나오지 않길 바랬고 동창생들이 과거 이룬이와의 일들을 말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조해하며 그날이 오지 않길 바랬는데 시간은 얄짤없이 흘러갔습니다. 동창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출근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자기 동창회네? 근데 자기야, 나 오늘 야근할지도 몰라. 연말이라 처리할 게 많아서.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럼 못 가겠네. 오늘은 우리 둘이 밤에 집에서 영화나 보자. 아니, 야근에도 짧게 할 테니까 동창회 모임 장소에 먼저 가 있어. 좀 늦게라도 갈 거야. 뭐? 여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요즘 계속 바쁘게 일만 했잖아.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동창회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만세를 불렀던 저는 처절하게 곡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약속 장소로 향했답니다. 고깃집을 통으로 잡았는지 유리문 안으로 동창생들 얼굴만 보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다들 아는 얼굴이었어요. 이룬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고깃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겠더라고요. 서성거리며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동창생이 툭 치더군요. 경식아, 와줬구나. 준호야, 반가워. 자식 잘 왔다. 근데 와이프는? 야근이 있어서 좀 이따 올 거야. 그래? 그럼 들어가자. 애들이 널 많이 반길 거야. 준호 손에 이끌려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동창생들이 절 주목했고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다들 반갑다며 손짓을 하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양옆의 친구들이 고기와 술을 쉴 새 없이 권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마음이 열렸는지 억지 미소가 아닌 진짜 반가워서 미소가 나왔어요. 다들 고맙다. 환영해줘서 고마워. 한잔하자. 야, 경식아, 너 진짜 멋있어졌다. 자식, 대기업 다니는 데다 결혼까지 했다며? 근데 재수씨는 언제 오시는 거냐? 친구의 말에 고깃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다들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여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돌아보니 이룬이가 등장했더군요. 야, 자식들 다들 보고 싶었다. 마치 부르지 않은 손님이 온 것처럼 동창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준호가 옆에서 제 생각을 하고 이룬이한테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윽고 거리가 가까워진 이룬이가 절 보고 말했습니다. 뭐야, 이 키 크고 잘생긴 놈은? 너 경식이 맞냐? 와,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그래? 칭찬 고맙다. 그래, 친구야. 아주 반갑다. 야, 네가 올 줄은 몰랐어. 근 10년 동안 한 번도 동창회 안 나왔잖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이룬이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절 보며 손가락을 까딱거리더군요. 야, 꼬봉 많이 컸다. 네가 날 보고 농담을 다 하고 말이야. 야, 일어나서 내 옆으로 와. 이 자식이 날 잊어버린 건가? 꼬봉, 내 옆자리로 와서 술 시중 들라고. 내 말 안 들려? 이룬이의 경고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창생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딴 데 두더군요. 저를 노려보는 이룬이가 무서워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자식, 이제야 말을 듣네. 형님한테 한 잔 올려봐라. 여기. 어허, 이 자식이 한 손으로 따르는. 야, 두 손으로. 소주 상표 가리고 잘 따라봐. 시키는 대로 술을 따르자 이룬이가 맥주잔을 건네더군요. 자, 내 꼬봉, 너도 한잔 해야지. 받아라.
맥주잔을 두 손으로 들고 소주를 받았습니다. 원샷이다 꼬봉. 건배. 원샷? 이루나, 내가 술이 약해서 다 먹기 힘들겠는데 나눠서 마시면 안 될까?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 경식이가 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건가? 경식아, 나야 나. 네 형님 박일훈. 저는 억지로 맥주잔에 든 소주를 한 번에 털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자 또 술을 가득 따라주더군요. 또 마셔. 이루나, 이게 내 이름 부르는 게 엄청 자연스럽네. 야, 입 다물고 마셔. 그래, 마실게. 맥주잔으로 소주를 2잔 마시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세 번째 잔을 받고 나서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이루나, 더는 안 되겠다. 토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술 마시지 말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춤이나 춰봐. 오랜만에 너의 그 현란하고 멍청한 춤 좀 구경하자. 얘들아, 모두 박수! 우리 꼬봉이 춤춘댄다! 동창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딴청하거나 인상을 쓰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진 않았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이룬이가 제 뒤통수를 세게 날리며 경고했습니다. 야, 꼬봉! 당장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춤춰! 내 말 무시하겠다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어. 이루나, 나 힘들다. 그만해. 부탁이야. 이 자식이 키 컸다고 날 깔보나 보네. 야, 나 박이룬이야. 너의 영원한 형님이라고. 이룬이가 제 뒤통수를 다시 세게 날리자 테이블에 이마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전 테이블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날아오른 이룬이의 손에 뒤통수를 맞으려는 순간 쩍 소리가 나면서 이룬이가 의자에서 벗어나 옆으로 자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룬이의 따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아내가 서 있더군요. 여보, 자기 동창회 피하려고 한 이유가 이놈 때문이야? 박이룬이 자기 괴롭히던 놈이었어? 어? 이룬이를 알아? 내 말에 대답부터 해. 아내가 강렬하게 노려보며 괴롭힘 당한 것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은 지옥이었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긴 게 이룬이 때문이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박이룬이 당신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렇게 된 거라고?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시험 답안지 바꿔치기 하고 교탁 위에 올라가서 억지로 춤까지 췄다고? 박이룬 이거 사람도 아니었네. 여보, 근데 이룬이를 어떻게 아는 거야? 저와 아내가 대화하는 동안 이룬이는 자빠졌다가 일어서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룬아, 내가 누군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사촌 누나십니다. 이룬아, 우리 가문이 서열에 있어. 확실한 거 알지? 네, 누나 잘 압니다. 그래, 그럼 우리 누나 남편이면 네 매형되는 사람이야. 알지?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룬이의 사촌 누나가 제 아내랍니다. 어딜 봐서 사촌이라는 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외모든 성격이든 한 군데도 닮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룬이는 저희 부부 결혼식이 있던 날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이룬이의 따귀를 툭툭 때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야, 박이룬, 내 남편 못살게 군 일진놈아! 너 때문에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경식이한테 진심 어린 사과해라. 누나,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거예요.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러자 쩍소리가 고깃집으로 울렸습니다. 다시 말하겠다. 사과해! 누나, 이건 좀 아니죠. 여긴 동창이고 내 친구들 다 보고 있잖아요. 제 체면을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넌 누나한테 혼나볼래? 진짜 못해먹겠네. 누나라고 봐주니까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나. 어디서 찐따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훈계질하고 있어? 누나, 그만하고 가봐요. 아무리 큰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잖아. 싸대기를 몇 대나 때린 거야. 이놈의 자식이! 아내가 다시 뺨을 날리려고 하자 이룬이가 아내의 손목을 잡더군요. 그리고 힘을 줘서 아내가 아프게 하더군요. 이거 놓지 못해?
못 놔! 사과는 누나가 나한테 해야겠어! 아내의 손을 비트는 걸 보고 분개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힘껏 날려 이룬이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아이! 너 뭐하는 거야, 꼬봉? 내가 네 꼬봉일지 몰라도 내 아내는 아니야!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어쭈, 꼬봉 놈이 제대로 썰치네? 그래, 네가 대신 맞아라, 꼬봉! 저와 이룬이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저도 맞아가면서 주먹을 던졌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놈의 주먹이 무섭고 아팠는데 이제는 제가 더 힘이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제 주먹에 몇 대 맞고 비틀대던 이룬이는 마지막 귓방망이를 세게 맞고 나서 실신했답니다. 아내가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죠. 자기야,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아, 내가 흥분을 했네. 당신 손목 비트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기 내 사촌동생이 심하게 괴롭히던 일진이었어? 그래서 정신과 약 먹는 거고 동창회도 기피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쓰러진 이룬이를 깨우려고 싸대기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아이, 누나! 기절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깨워야겠어?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네 친구야? 똑바로 존댓말 못해? 할아버지한테 말해서 참교육 좀 시켜줄까? 누나, 미안합니다. 내가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일어나봐! 이룬이는 기립했고 제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사과하라고 하자 대충 악수를 청하더군요. 미안하다, 아니, 병식아. 이에 아내는 이룬이의 오금을 발로 걷어차며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자, 똑바로 사과해. 무릎 꿇은 상태에서 두 손 싹싹 빈다, 실시! 진짜. 못해! 내가 이 꼬봉놈한테 사과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룬이는 방방 뛰면서 싫다고 했고 고깃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심호흡을 몇 차례 하더니 이번엔 동창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다 똑같아. 내 남편이 당하는 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지? 니들은 방조자야! 다들 한패라고! 동창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앞으로 동창에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야. 내가 그토록 왜 피하고 싶어 했는지 알았지? 그만 집에 가자. 나쁜 놈들, 다들 벌이나 받아라! 아내가 소리쳤고 저는 아내를 말리면서 고깃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별말하지 않아서 저도 이룬이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주말이 오자 아내가 처가에 가자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해주신 밥도 먹고 장인어른과 바둑도 둘 생각에 기대를 하며 찾아갔습니다. 저부모님은 늘 그렇듯이 환대해 주셨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손님이 오더군요. 박이룬과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이룬 아버지가 날카롭게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야, 아우야, 네 아들이 내 사위를 괴롭혔던 사실 들었지? 내가 그 소리 듣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형, 내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한 짓이기도 하고요. 그냥 조용히 덮읍시다. 뭐야? 그냥 덮자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집 귀인인 사위한테 끔찍한 상처를 주고 버젓이 사는 네 아들놈을 그냥 둘 수 없어. 당장 수치스러운 사과를 해줘야겠다. 무릎 꿇고 진실되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사과시켜. 형, 미안하다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빕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악수나 한번 하고 끝내시죠. 아내가 처부모님께 일러서 이렇게 어른들까지 모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이 이룬 어머니한테 말하더군요. 동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인가? 청소년 시기에 동급생을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건가? 자네는 부모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나? 형님, 철부지 시절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오바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부른 것도 참 웃겨요. 어이가 없긴 해도 좋게 풀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형님 사위가 오죽 못났으면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맞을 짓 당할 짓을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우리 아들만 뭐라 하지 말고 형님 사위도 좀 혼내세요. 동서,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여보, 당신 동생이랑 동서가 아주 기를 쓰고 대드네? 이것들 어떻게 해야 좋겠어? 마지막 경고해야지. 야 박일은, 박씨 가문의 수치스러운 짓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벌을 받아야지. 큰애비가 시키는 대로 내 사위한테 진심 어린 사과해라. 그러자 이룬이가 입을 열더군요. 큰아버지, 이런 식으로 사람 겁주면서 억지로 사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대역죄를 지기라도 했습니까? 어릴 때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러시는 거 너무한다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핏줄인 제 편을 들어야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놈 편만 드세요? 뭐 저놈? 네 사촌 매형이야. 호칭 똑바로 해. 마지막 기회 줄 테니 당장 사과해라. 어서. 큰아버지, 애들 싸움에 어른들 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랑 꼬봉이랑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리고 식당에서 제가 얻어맞았다고요. 저놈도 잘한 거 없단 말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이룬 부모님한테 성을 심하게 내셨어요. 언쟁이 심하게 나서 집안이 엄청 시끄러웠답니다. 아내는 저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하면서 끝까지 구경이나 하자고 했어요. 어른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현관으로 슬며시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군가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아버지 말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들어오시자 다들 침묵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고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손녀 사위 미안하네. 내 작은 손자가 상처를 줬다고 들었어. 이 하레비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으니 사과하겠네. 두 손을 내미셔서 얼른 악수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속이 편치 못해서 이 일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네. 큰아들, 작은아들, 니들이 싸우고 있던 거 다 들었다. 근데 이번 일은 작은아들 식구들이 사과를 해야겠다. 우리 손녀 사위한테 용서 빌거라. 그랬더니 이룬 아버지가 따지더군요. 아버지, 우리 이룬이가 사과했대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조카 사위가 개패듯이 팼답니다. 제 아들도 피해자예요. 이놈이 자식을 그 모양으로 키워놓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쳐. 당장 용서 빌어라. 너도 니처도 이룬이도 셋이 나란히 정중하게 사과해. 싫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온 가족이 사과를 해요.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자식놈을 잘못 키운 모양이네. 니들 당장 사과 안 하면 유산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아버지, 유산이요? 뭐가 있는데요? 꼴랑 빌라 하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유난이세요? 유난? 내가 유산 가지고 니들한테 심하게 잘난 척을 한 거구나. 그래서 사과는 못하겠다고? 유산 한 푼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냐? 네, 치사해서 안 받으렵니다. 사과도 안 할 거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몸을 풀더니 지팡이를 높이 들어 이룬 아버지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얼간이 같은 놈! 지 아들을 잘못 키웠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 잘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10년도 넘은 일이고 애들이 어릴 때 있었던 사소한 것 일이잖아요. 그 말에 장인어른이 이룬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이룬 어머니의 옷을 잡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처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나서서 이룬이 가족들을 혼내고 있었죠. 감사하긴 하나 다칠 것이 우려되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싸움으로 해결하려다간 크게 다칠 것 같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고정하세요. 손녀 사위는 비켜! 자네에게 저지른 죄를 씻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으니 뒤에 서서 구경이나 하게!
아내는 제 팔을 잡고 뒤로 끌어당겼고 어른들의 싸움을 구경하게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할아버지가 이룬 아버지를 두들겨 팼고 장모님이 이룬 어머니의 옷을 거의 찢어놨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이룬이는 참기 어려웠는지 저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오더군요. 야 꼬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니놈 때문에 어른들이 이 난리 치는 거라고! 이룬아,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지. 네가 동창회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야. 넌 나를 하찮게 여겼고 모든 건 네가 벌인 짓이야. 이 자식이 식당에서 몇 대 맞아줬더니 기가 살았네. 그래,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일로 와! 이룬이가 절 공격하려고 하자 할아버지와 장인어른이 상대를 바꿔 이룬이에게 매질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전히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지팡이로 이룬이의 온몸을 사정없이 가격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이룬이의 주둥이와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인어른, 진심으로 저를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계셨어요. 싸움이 너무 심한 나머지 주민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혼을 내주고 사과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목표한 걸 이루지 못했답니다. 손녀사위 미안하네. 내가 더 혼을 내주고 싶었는데 경찰들이 와서 다 망했어. 아닙니다, 할아버지. 충분히 많이 혼내셨어요. 이젠 전 아무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도 감사하고 장모님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세 분 다친 데는 없으세요? 장인어른이 숨을 몰아쉬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괜찮네. 이룬이 저놈은 두고두고 혼을 내줄 거야. 우리 눈에 띄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김서방, 지난 일을 잊는 게 힘든 거 아네.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네.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장인어른. 저 아주 속 시원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어른들까지 나서서 이룬과 이룬 부모를 혼내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아내와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저를 위해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고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답니다. 여보 고마워. 이 모든 일 당신이 해준 거야. 당신 덕분에 트라우마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 자기가 이룬이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는 거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야. 난 아직 화가 안 풀려. 내 남편을 그렇게 괴롭힌 나쁜 놈을 더 혼내주고 싶어 안달난 상태라고. 여보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 아직 더 큰 게 남았으니까 기대해. 뭐? 또 이룬이네 식구들을 불러서 혼내주려고? 그러다 진짜 할아버지 쓰러지시겠어. 혼내주는 거긴 한데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내주는 거니까 안심해도 돼. 다음 주에 할아버지 댁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벌이실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번 물어도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다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할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먼저 와 계셨고 이룬이의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룬 아버지가 불만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또 뭔데요? 매를 들 생각이면 관두세요. 시작만 해보세요. 바로 경찰 불러서 고소해버릴 테니까. 이놈아, 오늘은 매를 들 생각 없어. 다른 걸 할 거야.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앉은 자식들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유산이다. 이 빌라 말고 시골의 땅이랑 지방의 5층짜리 건물이다. 땅은 큰아들한테 줄 거야. 장인어른은 알고 계셨는지 묵묵히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룬 아버지가 불만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 땅이 10,000평? 아버지, 지금 형이랑 저 차별하십니까? 똑같이 나눠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럼 난 꼬마 빌딩 하나만 가지라고요?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이놈이 꿈도 야무지네. 내가 지난주에 말했었지. 사과하지 않으면 유산은 안 주겠다고 한 거. 이놈아, 5층 상가는 네 몫이 아니라 손녀 사위의 것이다.
네 아들이 벌인 짓 때문에 내가 사과의 뜻으로 주는 거야. 손녀 사위 이리 오게. 이거 밖에나. 이 상가가 알짜배기라 빈가게 없어. 매달 임대료만 받아도 월 수익이 몇 천만 원은 될 걸세. 저는 얼떨결에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를 크게 냈어요. 아버지 지금 장난하세요? 자식들 물려줄 재산을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 사위한테 주시는 건데요? 입 아프게 또 말해주랴. 네 아들 이룬이가 손녀 사위한테 한 짓이 있으니 사과의 뜻으로 주는 거라고 이놈아. 니들은 이룬이가 한 짓을 알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지 몰라도 난 아니다. 미안해서 밤마다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니들이 사과를 해줬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아주 그냥 망나니가 따로 없으니 유산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뒤에 가서 딴소리하지 말라고 니들 식구들 다 부른 거야. 너도 기억하지? 유산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니 더럽게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유산 때문에 사과 따윈 안 하겠다고 말이야. 아이 그거야 유산이 이 빌라 하나 있는 줄 알고 그랬죠? 아버지가 알부자인 걸 몰랐으니까 한 소리죠. 아버지, 지금 우리 정신 차리라고 혼내려고 하는 행동 같은데 사과하겠습니다. 조카 사위한테 사과할 테니까 유산 다시 나눠주세요. 이룬이 너 빨리 사과해라. 할아버지는 이미 늦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에 이룬 아버지는 유산을 얻으려고 이룬이를 끌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카 사위 미안하네. 애비로서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네. 박일은 너도 빨리 빌어. 여보, 당신도 와서 꿇어앉아. 건물이라도 건지려면 어서 와서 사과하잔 말이야. 결국 이룬과 부모는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경식아, 내가 잘못했다. 어릴 적 너한테 크게 상처 준 거 전부 용서해줘라. 넓은 아량으로 날 품어주면 안 되겠냐? 조카 사위, 이룬이 엄마로서 정말 미안하네.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진짜 혼내고 못 괴롭히게 했을 거야. 이렇게 빌 테니 자네가 말 좀 잘해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해주게. 저는 이 상황이 매우 웃겨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과 받지 마. 건물 우리 거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사과는 못 받겠네요. 유산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거니 받지 않겠습니다. 이룬 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말하더군요. 뭐야? 조카 사위,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이 유산을 받아먹겠다는 소리라는 거야? 네, 할아버지 말씀 따라야죠. 건물은 저희 부부가 받을 겁니다. 땅은 저희 장인어른이 받으실 거고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너 이거 다 계획한 거지? 다들 일어나. 이런 양아치한테 무릎을 왜 꿇고 있는 거야? 돌변한 이룬 아버지는 제 얼굴에 손을 대셨어요. 뺨을 맞고 볼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이번엔 발이 날라오더군요. 그때 장인어른이 몸을 던지며 이룬 아버지를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리곤 싸움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이룬이까지 미쳐 날뛰길래 저도 주먹을 들고 싸웠답니다. 야 꼬봉, 너 많이 컸다. 그래, 많이 컸지. 이제 너 같은 놈은 하나도 안 무서워. 유산 빼앗긴 기분이 어떠냐? 네가 나한테 뜯어간 돈을 이렇게 돌려받게 됐네. 내가 얼마나 뜯어갔다고 헛소리야? 야,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내가 니놈 작살내고 우리 아버지가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유산 상속 받으면 된다고? 그래, 나부터 쓰러뜨려야겠네. 덤벼봐. 이룬이가 주먹을 휘두르자 가볍게 피하고 이마로 박치기를 해줬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제 아내가 귀싸대기를 이룬이에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룬이는 끝이 났고 이룬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패대기를 당하고 허리를 다쳐서 대자로 뻗어버렸답니다. 이룬 어머니는 장모님한테 뺨을 너무 많이 맞아서 퉁퉁 부은 눈으로 질질 짜고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나가라고 하자 이룬 가족은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손녀 사위,
내 손자가 벌인 짓은 진심으로 미안하네. 내 유산으로나마 보상이 됐으면 좋겠구만. 할아버지, 과한 보상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아무튼 잘 받아주게나. 그리고 우리 손녀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주게.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은 크게 치유되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 덕분에, 처부모님 덕분에, 할아버지 덕분에 매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네요. 이룬이는 그때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부모 집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대요. 배가 아픈 건지 월급쟁이는 더는 못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업을 망하고 자기 부모님의 집을 날려버렸대요. 그 뒤로 이룬 식구들의 생활이 궁핍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처가 식구들 앞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생활이 꼬이고 힘들어질 거라 확신하고 결혼도 못하고 빌빌거릴 거라 믿고요. 저는 건물주로서 매달 임대료를 받으며 살게 되었는데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답니다. 저희 부부는 다 좋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되었어요. 아내와 결혼한 지 8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작년에 쌍둥이 임신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 부부 품에 쌍둥이 딸이 함께 있답니다. 과거 저를 괴롭힌 이룬이로 시작한 일이 처가의 큰 사건으로 되었고 보상과 사랑을 받은 덕에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네요.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의 일부를 매달 기부하고 있는데 더 많이 기부를 하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